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On Becoming a Leader 이 책의 요약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있어서의 중요한 리더십의 관점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게일 애덤스가 말했던 것처럼 큰 재난은 위대한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고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11 테러 뒤에 많은 미국인들이 리더십을 열망했고, 테러가 기아나 기근만큼이나 미국에서 거의 일어날 공산이 없어 보인 시기에도 얼마 동안 그것을 열망하기는 했지만 결코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정말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확실히 미국은 비극을 공유했지만 그런 재난은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있고 또한 그 리더십이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공동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런 리더십을 미국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제시해줄 성숙한 리더들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면서 당시까지 만연해 있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대테러에 관한 위협이 떠오르자 다른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다 묻혀지게 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는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을 황폐화시킨 악덕 기업주의라는 것이죠. 코카인, 헤로인, 그리고 치명적인 마약류 판매가 도시의 저개발 구역에서 몇 가지 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존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은 미국의 최하층 계급을 영속시키고 감옥을 이들로 들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미국 내에 이제 더 이상 약물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미국인들은 석유보다 불법 약물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썼으며 결국 미국은 서구 세계의 약물 중독자가 가장 많은 불명예 국가가 되었다. 이 워렌 베니스 교수님 굉장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 했었던 이 도리스 콘스 구디 교수님과 사뭇 다른 그러한 시각인 것이죠. 이것이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이고 18세기에 필라델피아의 천재들이 창조했던 것들과 19세기에 그들의 말 많고 탈 많은 계승자들이 아름답게 윤색한 것들은 진흙탕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 정계와 재계의 리더들과 수동적인 추종자들에게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을 창조한 그러한 미국의 리더들 있죠. 헌법을 제정한 그러한 리더들, 미국 달러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그 리더들을 계승했던 그런 리더들이 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이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몇십 년 동안 정부와 기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선 관료들은 대기업의 각종 규제와 규율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에 맞서서 기업 관리자들은 워싱턴에 로비스트들을 보내면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착 상태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착 상태에서 무슨 일이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 관리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정원사보다는 기계공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것은 기르고 키우기보다는 땜질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시대의 덩치 큰 미국산 차들처럼 미국은 너무 비대하고 굼떠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각종 사건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9.11 테러 결과 더욱 분명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보안기구는 상당히 비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인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이전만큼 주도 면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유하고 또한 분석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는 것이죠. 중앙정보국은 소련의 몰락 이후 조직을 혁신하지 못하고 다른 대응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적들의 출현을 또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두 안보 조직은 서로 영역 다툼만 할 줄 알았지 협력이라는 것은 전혀 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정보가 넘쳐날 때조차도 그것은 정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또는 의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차단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조직들의 결점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거대한 믿음과 결합되면서 바로 9.11 테러 같은 대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그리고 서로 권력 다툼만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런 재앙들을 불러 일으켰다 라고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대 세계에서 중세 지식인들의 독신주의는 완전한 사실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식자들의 독신주의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언급은 많은 미국인들이 결산표의 마지막 행에 담긴 숫자, 즉 손익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미국의 장기적인 비전의 부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역으로 보여줍니다. 즉 손익분기점에서 이익만 내면 되고 단기적인 이익을 주면은 그걸로 만사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혁신가이자 텔레비전 프로듀서 겸 작가인 노먼 레어는 금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람인데 필자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의 삶과 일뿐만 아니라 그가 단기적인 사고에 대해 우리 시대의 사회적 병리라고 묘사했던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사고, 이 현대사회의 단기적 사고라는 것은 이것이 곧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병폐인데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대어는 단기적인 사고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기저기에서 단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단기적인 사고는 바로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것인데, 또한 레더는 조지 캠벨은 중세시대 도시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성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대성당이 아니라 광고탑입니다. 즉 모든 것이 비즈니스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로 끝납니다. 갈수록 단기적인 사고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레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는 기존의 인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자금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가들에게도 자금을 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가 미국 사회의 주류적인 관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노먼 레어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의 비즈니스는 어느 순간 현대 미국을 만든 핵심 요소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설파하는 것, 즉 단기적인 시각을 열정적으로 실행하다가 스스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 노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미국의 비즈니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경제가 붕괴하고 이와 더불어 CEO의 위상이 실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리더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인기를 구가했었고 모두 단기적인 사고의 폐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고의 결과 기업의 CEO는 결코 리더십이 될 수 없는 그런 인기몰이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 기업의 슈퍼스타들의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정작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은 미처 던지지 못했는데, 즉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리더십이 성공한 기업들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정한 리더십, 이 진정한 이 리더십이 과연 이 조직 내에 있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해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회사 5주의 마법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쓴 책들만큼이나 정말로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전 콘 페리 인터내셔널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던 리처드 페리는 10년도 더 전에 단기적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당시의 통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주식회사 미국은 말로만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모든 고려 사항은 다음 분기 수입 보고서에 밀려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식회사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밖에 다른 모든 문제는 다음 분기 수입에 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쳇바퀴 통속의 다람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보상 시스템은 이런 단기적인 사고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사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정시된 단면들만 볼 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 사회, 이 경제적인 거대한 이 변화, 이것은 결코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단기적 사고가 그것에 대한 시야를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영국의 지배에 도전했듯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흥 국가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조업과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미국을 주식회사라고 비판하면서 단기적인 사고에 갇혀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고 보지. 토의된 내용입니다. 단기적 사고와 이윤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결과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이러한 단편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리더십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단기적 사고가 문제가 된다면 이 리더십의 역할은 반대인 거죠. 즉 장기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 사고 가운데 이 눈을 열어가지고 바로 이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이 단기적 사고, 단물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고, 보다 복합적인 사고, 보다 깊은 사고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물을 빼고 일단,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그리고 또한 현재 한국의 그런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국의 CEO와 리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은 시장이 진정한 장이라는 것, 무역은 궁극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가 안보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역이 이데올로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 구소련은 결국 해체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무역이라는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의 원천이다. 또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체코와 이전의 다른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이제 세계적 대세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은 정권은 바뀌게 마련이고 이데올로기는 성쇠하기 마련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경제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온갖 대규모 인수합병에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 변통의 해결책과 손쉬운 돈벌이에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시 변통의 해결책과 손쉬운 돈벌이의 시작도 끝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논리도 없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계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선형적이지도 연속적이지도 않으며, 다시 말해 어떤 것도 필연적으로 다른 것이 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이고 모순적이고 예상치 못한 것이며 모호하기까지 한데 모든 일은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적절한 모델로 환원할 수 없으며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듯한 단순한 해답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세계는 이렇게 복합다단하고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없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단순화된 답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보험회사의 부사장을 지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 자신의 시 6개의 의미 있는 풍경들 Six Significant Landscape에서 이런 현상을 적절히 비유했다고 합니다. 사각 모자를 쓰고 있는 합리주의자들은 네모난 방에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직각삼각형에 가둔다. 만약 그들이 장사방형, 원뿔, 파상선, 반달 모양의 타원에 가두려고 했다면 합리주의자들은 솜브레로를 썼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사각 모자를 솜브렐로나 베레모로 바꿔 쓰고 이런 새로운 상황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듀서 노먼 레가 지적했듯이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시민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형식적이고 단순하며 바로 그러한 사고로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형 모자를 써라는 것이죠. 베레모를 쓰고 이제는 가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를 맞이하고 그것을 복합적 사고 가운데 이끌어라,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놓여있지만 그만큼 직면하는 도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의 훌륭하고 영리한 리더들은 다른 세대의 리더들만큼이나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유능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하고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정상 그 자체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가파르고 위험한 곳이 되었는데 우리는 거울을 통과해 혼란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조차 모호해지고 혼돈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런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주요 행위자들이 그것에 휩쓸리고 물을 보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방향을 잃고 허우적대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는 스스로 지속되고 재생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관리자 세대 전체를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관리자들이 기존의 방식들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이미 다 형성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가속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력성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래 우리가 발견한 대로 정말 많은 CEO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그냥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정한 authentic leadership, 진정한 리더십 이게 아니고 단순한 어떤 우두머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우두머리들은 미국을 지금의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오늘날의 기업 스캔들만큼이나 이런 상황의 부산물이며 그들은 이리저리 휘둘리고 휘몰지만 제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방향도 설정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리더로서의 독자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1번. 리더로서의 독자성. 무엇인가 나만이 고유한 그런 독자성을 일단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아닌 시작이 아닌 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시각인 것이죠. 시작이 아니라 끝이고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아닌 덫이고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목으로 상황에 굴복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제목. 상황에 굴복한 사람들. 상황에 굴복한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는 소제목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니 한 단계 건너뛰어 곧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성공은 실패보다 더 재미있으며 물론 성공한 삶을 사는 것만큼이나 그것에 대해 쓰는 것도 즐거운 일이며 게다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은 그들이 삶에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는 반복해서 거론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케이스를 더 많이 다룰 것이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이 실패의 케이스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겠다. 굉장히 독특하죠. 시각 자체가. 그래서 필자는 그런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과 그 이유를 하나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이 사람을 에드로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에드에 관한 스토리, 이야기로 이제 이 리더십의 실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드는 뉴욕 브루클린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리하고 야심있고 성공을 갈망했던 에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닌 것이죠. 주경야독한 그는 회계학 학위를 취득했고 대학 졸업장 덕에 같은 회사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그는 승진 가도를 달리면서 MBA 학위 소유자들을 앞질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성실하고 진취적일 뿐만 아니라 재능있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까지 했으며 유능하고 강인한 그는 결국 회사의 부사장까지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는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 많은 CEO들이 실제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예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에드의 예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CEO와 리더의 차이는 리더가 주는 효용은 무엇인가? 기업 CEO는 단순히 말 그대로 여기서 이 우두머리가 그냥 기업 CEO에 대한 존경과 어떤 선호도가 다 바닥에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어떤 불법과 만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CEO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금 이 진정한 리더로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에서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은 기업이 하나의 단순한 생산물을 찍어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유기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진정한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자본주의 사회고 대부분 기업들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세금 내는 것도 사실 법인들이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도 법인들이고 다 그렇게 법인들이 움직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것이 개혁해 나가는 것의
방법이 바로 그 리더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는 기존에 해왔던 탄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도리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약간 급진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에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노동자 계층에서 자라나 회계학 학위를 취득하고 회사의 관리직에 올라 MBA 출신들을 제치고 승승가도를 달리는 에드는 전형적인 기업형 인간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며 그렇게 말했고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 잘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에 쓸모없는 사람을 가차없이 해고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상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딱 그려지는 것이죠. 즉 그와 회사의 대다수 임원진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에 전혀 놀라지 않았으며 그는 회사에 100%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벌레였으며 항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딱 그려지죠. 그리고 그는 자기보다 회사나 일에 전신전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데 일에 대한 의욕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고 있던 그의 능력 때문에 에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치열한 생존 논리 속에서 살아남은 이상적인 임원이 되었다. 지금 이게 미국 사회에 있었던 한 관리자의 그러한 스토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거나 그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가 남부 브루클린의 거리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자랐고 한편 그가 야간 대학을 다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그 자신도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는데 그는 자신들의 상사들처럼 꾸미고 옷을 입었고 말을 했으며 그에게는 상사들의 부인들처럼 꾸미고 옷을 입고 말하는 매력적이고 헌신적인 부인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예의 바른 두 아들이 있었고 웨스트 체스트의 근사한 저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는 교활한 면이 있어서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더 좋은 회사 조건으로 회사를 옮길 수도 있었는데 그가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에드와 나이가 비슷한 50대 초반이었고 그 자리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딱 이게 전형적인 미국의 관리자로서 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기는 회사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그런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드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같은 업종에 있는 가족 경영 체제의 한 회사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의 손자이자 CEO인 백스터, 이 에드가 있고 그리고 이 에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는 이 백스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스터가 그러나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사내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회사의 부사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켜본 뒤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년 혹은 3년 뒤에 그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미네아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미니애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튼 미니애폴리스에 있었지만 그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뉴욕에 살고 있는 에드를 찾아냈고 에드는 미니애폴리스로 옮겨가는 것이 정상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에 촉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알아챘는데
에드는 다른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했던 것처럼 직장을 옮기는 일도 그렇게 했으며 그는 가족과 함께 에디나가 뭐냐면은 에디나가 미네아폴리스 교외에 있는 고급 주택 밀집 지역, 고급 주택, 그러니까 부천, 우리나라 성북동 이런 데 있잖아요. 평창동의 더 크고 더 멋진 집으로 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동부보다 조금 느린 중서부 특유의 리듬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 강경해져서 그의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심하게 냉대했다는,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동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느슨한 기업 분위기에 익숙했던 미네소타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브루클린의 폭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온 범버,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리가 됐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는 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에드가 미니애폴리스로 옮겨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백스터 그를 점심에 초대한 자리에서 그에게 최고 업무 집행자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업무 거의 사장 다음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주었는데 에드는 기뻐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신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회사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따라서 자기 외에 그 자리에 적임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런 폭탄에게 이제 거리를 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스터와 에드는 하나의 훌륭한 팀을 이루었는데 온화한 성품의 사람들에게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백스터가 회사 전체를 이끌었고 전보다 더 지독해진 에드가 경영 일선을 책임졌으며 물론 온갖 굳은 일도 그가 도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백스터는 에드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가족들에게 그의 결심을 통보했는데 그러자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가족 이사진 중 몇 사람이 백스터에게 에드는 너무 강압적이고 특히 동료 임원들을 너무 거칠게 대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에 걸린 것이죠. 그들은 에드가 자신의 대인관계를 바꾸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는 것이죠. 백스터는 에드에게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고 에드는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CEO인 백스터 역시 안절부절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백스터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더구나 에드를 후계자로 점찍어 놓은 뒤에 그를 적임자로 키우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백스터는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상의했고 그 친구가 이 일에 대한 상담력으로 그에게 필자이 워렌 베니스 교수님을 추천한 것이죠. 백스터는 자신이 빠져있는 딜레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나서 필자에게 에드가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니까, 워렌 베니스 교수님 전문가니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가 CEO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일은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인 것이죠. 필자는 그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심사숙고한 끝에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는데 비록 이미 계약된 일이 몇 건 있었지만 이 일 자체가 흥미로웠고 그리고 미네아폴리스에서 따로 볼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필자의 일정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55세나 된 사람의 기본 인성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미니애폴리스에 갔을 때 필자는 에드를 만났는데 필자는 이틀 동안 그를 바짝 붙어 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미니애폴리스에 갔을 때
필자는 에드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따로 인터뷰를 가졌고 그리고 그에게 1년의 인성 테스트를 또한 받아보도록 요청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결과 예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백스터는 가능한 한 빨리 후계자를 정하고 싶어 했는데 한편 에드에게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던 이사진들도 이런 난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필자는 에드의 인성을 바꾸는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해답을 그들에게 하루속히 들려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는 이 일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것이죠. 백스터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필자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에드에 대해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에드는 매우 유능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권위적이었고 그는 감정적으로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인격 자체가 안 된 것이죠. 이게 성품 자체가. 그는 감정적으로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퍼부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의 앞에만 서면 위축돼 이렇게 욕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누구는 그 앞에 가면 이제 쫄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했는데 그는 사람과 일을 모두 자기 통제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군가가 일을 잘 처리해도 그에게 칭찬하거나 감사할 줄 몰랐으며 더구나 그는 직장 내 성차별주의자였다. 거의 최악인 것이죠 지금. 에드는 다른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즉 신속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인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제 백스터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막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사람들에게 또한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많이 무진장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곁에서 그를 쭉 지켜보는 동안 그의 대인관계는 이전보다 원만해졌고 거친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며 그는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갔던 방식대로 자신을 바꿔 나갔으며 이전보다 부드럽고 공손해졌고 여하튼 좋은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을 바꾸면서 결국 목표는 백스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에드의 이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에드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사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갔었다. 앞에서 그렇게 눈 발리게 다시 태도를 바꿔서 하지만 본래 그 사람 성격이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이사진들이나 그러면 다른 임원진들이 그것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의 진면목을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조직의 리더의 성향의 중요성에 대해 필자가 상담을 맡았던 에드라는 인물의 실례를 통해 리더의 성과와 성향 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성과가 아무리 있더라도 이 성향이 잘못되면, 성격이 잘못되면 이건 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성과가 좀 안 나오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품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지만 성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월등하지만 주변 사람들 다 혀를 내둘러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 리더에게 성과와 성향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제 생각에는 성과는 사람들을 시키면 낼 수 있는 것, 하지만 성향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성향은 결국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그것은 바로 리더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곧 그의 성향과 거의 일치할 수도 있다. 공식. 리더십은 사람의 그 성향과 일치할 수가 있다. 왜냐? 리더십은 한 사람의 인간의 그의 사람 삶 토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까먹을 수 있지만 성향이나 성격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당연하죠. 성과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성향은 바뀌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향들, 도리어 이 백스터와 같은 그런 성향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과연 애드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리더십이 미국 기업 내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좀 이상적인 리더십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더십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날씨가 아직 더웠다가 또 비었다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즐거운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